필기 과정, 이번 과정은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에 대한 학습 영상입니다. 해당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이죠. 저는 박명희 강사이고요.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이제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CBT 시험이라고 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세무회계 시험은 시험지, 종이를 보고 손으로 필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뭐 OMR 카드든 어디든 답을 마킹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종이로 시험을 보지 않고요. 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뜰 거고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마킹하면서 시험을 보는 시험입니다. 자, 해당 이 CBT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는 운용사 2급 과정 중에서 재무회계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가편에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진도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이제 안내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 종목 소개에서 전산회계 운용사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시험 당연히 이제 응시 제한은 없고 2급 시험은 필기 시험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재무회계가 20문항, 원가회계가 20문항 해서 총 객관식 문항으로 40문항이 출제되죠. 그리고 해당 시험은 1시간 동안 시험을 응시하니까 얘 30분 동안 풀고 얘 30분 동안 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남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40문항을 다 풀어내는지 그 문제도 조금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을 해놔야겠지. 갑자기 40문항을 뭐 한 2시간 동안 푼다. 근데 100점 맞는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 1시간 동안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심플한 문제도 있고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산을 요하는 문제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 원가는 기본적으로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 없으면 계산을 못 하잖아. 계산기 없어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 그럼 너무 부럽고 그냥 부러운 것 뿐이지 뭐. 근데 계산기 없이 시험을 보기는 어려운 게 특히나 이제 원가고요. 그 계산기를 가져가실 때는 컴퓨터 계산기나 공학용이나 제모용 이런 거 안 돼. 컴퓨터는 문제만 띄워놓고 문제만 풀어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계산기 안 가지고 왔는데요. 계산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혼나요. 안 빌려주고요. 컴퓨터에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도 못 써요. 컴퓨터는 문제만 띄워놓고 마우스로 문제만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꼭 지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산기를 반드시 가져가시고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으니까 종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A4 용지, 빈 용지를 감독관에게 달라고 하면 감독관이 A4 용지를 하나를 줍니다. 문제를 풀 수 있게.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 보고 나면 이 종이도 제출하고 나와야 돼. 답을 적거나 문제를 적거나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게 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원가는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 그리고 이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되면 이제 나중에 실기시험 보죠. 실기시험은 필기가 합격이 된 사람은 2년 동안 실기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죠. 근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필기를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기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이 돼서 필기에 합격이 된 사람은 실기를 볼 수 있고 실기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기만 붙으면 운용사 자격증은 안 나와요. 필기는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보시고 전체 이 필기시험은 과목당 그러니까 재무회계도 40점 이상 나와야 되고 원가회계도 40점 이상 나와야 되고 그래서 둘을 더해서 평균을 냈을 때 그런데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도 60, 얘도 60 그러면 가장 아름답죠. 얘가 70, 얘가 30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얘가 100점, 얘가 30 그래도 불합격이에요. 과목에 과락이 있어서 그래요. 얘 과락이잖아. 100점 맞아봤자 한 과목이 과락이 되면 합격은 안 되는 거야. 필기 자격증, 필기 시험이.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은 평균 60점이긴 한데 중요한 건 과락은 40이니까 과락은 면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보시고 자, 시험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출문제, 예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홈페이지에서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집에서 comcbt.com 하고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요 카테고리에서 아유 얘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운용사 2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사 2급 기출문제 보시면 필기 기출문제가 한 18개 정도가 있는데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기출문제들이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너무 고마우니까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누르는 게 있나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서 18번째가 2020년도 10월에 봤던 시험 문제거든요. 요게 2020년까지는 외부에 기출문제를 공개했고요. 21년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한두 문제가 다르잖아. 한두 문제 다른 건 어떻게 해? 안고 가야지. 한두 문제 다른 것까지 내가 다 푸냐? 이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감안한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20년도 10월 9일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 문제가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한데 시험 보는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 테스트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요거 클릭할 때 이게 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여기 아래쪽에 전자문제집 CBT 여기 안에 PC 버전이 다운로드가 돼야 돼.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 프로그램 먼저 다운하고 여기 아래 마우스 보이죠? 따다다다닥 요거 다운받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 모의 테스트 누릅니다. 확인하고 자, 여기 들어갔죠? 자, 여기서요. 여기 문제 풀기 버튼 있죠? OMR 상설 검정. 여기 좀 화면으로 제가 동글뱅이를 하나 칠게요. 여기. 요거 있죠? 여기서 문제 풀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 선택을 합니다. 세무회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하면 급수가 이제 다양한 과목이 나오겠죠? 이 중에서 전산회계 운용사 2급 하고 선택. 자, 20문항, 20문항, 40문항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을 보는 모드로 여기 시험 모드로 해서 요 연도 지금 요거 한번 보기로 했으니까 이 연도에다가 갖다 놓고 문제 풀기 누르시면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카운트 되면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 시험장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그럼 1번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1번 문제를 이제 손으로 푸는 거야. 종이에다가 풀든 눈으로 풀든 풀었어. 답이 나왔다. 만약에 답이 1번이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마우스로 1번 찍으면 우측에 답안지에 표기가 돼. 만약에 답이 2번으로 수정하고 싶다. 그럼 2번으로 바뀌죠. 여기서도 답을 마킹할 수 있어요. 4번 누르면 4번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이게 시험을 보는 화면이에요. 요대로 시험을 보시는 거야. 시험장 가서 밑에 2번 문제 쭉 보고 답이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3번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만약에 찍었다. 찍었으면 여기 답 맞춰. 여기서 내가 남은 문항수가 38개니까 나 지금 2문제 풀었고 38문제는 못 풀었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내가 풀었고 몇 개를 못 풀었는지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CBT라는 시험이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지 입력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다 풀었다. 6번까지가 1페이지야. 다 풀었어.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서 이제 7페이지 넘어가고 10번 문제 풀고 다 풀면 12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40번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40번 누르면 40번도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장을 하고 아마 감독관에게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 안에 이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능을 누르고 나서 감독관에게 전송이 된 걸 확인하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BT 시험의 특징입니다. 종이 시험이 아니니까 그것도 잘 염두하시고요. 사이트 알려드렸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와서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들어와서 이것저것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무료고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보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운용사 2급 필기시험의 출제 기준. 이게 이제 25년부터 27년까지 요 패턴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고요. 원가 계산은요. 원가 기초,
원가랑 관리를 비교하고요. 원가의 개념과 분류가 되게 많아요. 원가 행태를 추정하는 거는 변동이냐 고정이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재료, 노무,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원가를 배분하는 것, 목적, 절차, 기준 여기까지가 원가 기초. 그 다음에 부문별리라고 해서 보조 부문을 배분하는 것, 제조 부문을 예정 배부하냐 실제 배부하냐 이런 부분들 요거는 부문별 원가 계산. 그리고 나면 개별 원가랑 종합 원가랑 쌍두마차인데 개별 원가를 계산하는 것, 종합 원가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종합 원가는 제품의 원가, 그리고 매출된 원가까지 계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운용사 2급 필기라는 원가 회계 파트에서 나오는 각각의 이제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게 원가 회계 과목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 전체 40문제 중에서 이 파트에서 원가 회계가 20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가 무엇인지를 좀 볼까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고요. 자, 기업들은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게 뭐죠? 그게 재무회계죠.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벌어서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배당했고, 얼마를 들고 있고,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부르고, 재무회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재무제표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뭐냐면 원가회계거든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무슨 원가계예요? 그러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상품을 팔면 뭐라는 이름의 원가가 되냐면 상품 매출 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이 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이 잡혀요. 언제? 팔렸을 때. 자, 그러면 얘도 원가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원가회계라고 말하는 그 원가회계는 상기업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건 원가회계라고 하질 않아. 이거는 그냥 재무회계의 연장이야. 상품을 샀잖아. 그치? 사는 것도 재무죠. 파는 것도 재무죠. 이거는 원가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 팔면 원가가 나와. T자 계정 마감하는 게 어려웠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원가는요. 반드시 어떤 기업에서만 원가 회계가 필요하냐? 제조업이야. 그래서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서 상기업의 원가는 원가 회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 우리가 말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원가하는 거거든요. 원가는요. 경영자들이 함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가회계야. 그런데 원가회계는 사실은 두 군데가 필요해. 제조원가가 원가회계를 구하는 건데 원가회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품이라는 제품의 원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제품의 원가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제품도 팔아가지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 그것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제품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비용이잖아. 제품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이잖아. 원가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에도 일정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지. 원가 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원가 회계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감사를 받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할 건지에 대한 건 세무회계죠.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원가를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가는요.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데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와 관리 회계는 항상 세트. 뭐 세트라기보다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원가 회계는 단순하게 계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회계는 계산된 원가를 토대로 뭔가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뭐지?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 관리 개념, 얘는 계산 개념. 우리는 지금 요 파트를 공부하러 온 거야. 원가회계를. 자, 회계를 구분했을 때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원가회계는 뭐니?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원가회계는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쪽의 역할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라고도 부르고
관리회계라고도 부르는데 원가회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너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재무회계는 앞에서 공부했죠?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관리회계의 특징이 이거였죠. 기준이 없다. 그들의 목적에 적합인데 그들은 누구냐? 대부분 관리자들이다. 그리고 양식 없다. 그냥 만들란 대로 만들면 된다. 종이에다가 끄적끄적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어차피 우리끼리 보고 찢어버릴 거니까. 그런데 원가 회계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 게 통상적인데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랑 재무 회계라고 하는 것으로 세세하게 쪼개 놓는다면 그러면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너도 영향 미치고 여도 영향 미치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 이건데 재무제표의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선 제대로 된 원가가 계산돼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요. 계산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없어. 준칙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아니야. 그냥 회사가 정해놓은 나름의 그냥 준칙 같은 거야.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원가를 계산하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원가가 제공돼야 되죠. 그래서 양쪽에 모든 역할을 하는 거야. 원가 회계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요 중간에 있다. 관리 회계를 통해서 내부 보고 목적상 원가를 제공하기도 하고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외부 보고 목적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모호한 느낌이 들 거야. 원가는요, 기준이 없잖아요. 재무회계는 기준이 있거든. 완벽해. 그 기준대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래서 뭔가 외울 게 많아. 그치? 그럼 원가 회계는 외울 게 없냐? 원가 회계는 더 외울 게 많아. 왜 그러냐면 준칙이 없으니까 원가 회계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문적인 내용들을 이래저래 다 공부해 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기준이 아니니까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면 그냥 기준만 딱 공부하면 되거든. 따다다다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기준이 없어. 다양해.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져요. 자, 원가를 좀 볼게요. 원가는요, 코스트라고 하는 거야. 코스트라는 게 뭐냐? 그, 여러분 자주 가는 그 대형 있잖아. 대형. 거기가 뭐죠? 코스트코죠. 맞죠?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가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 여기 가면 싸대매. 싸대매. 왜 쌀까? 비싸게 안 판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가가 비싼 거예요? 판매가가 비싼 거야? 당연히 판매가가 비싸지.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팔잖아. 그러면 코스트코가 하려고 하는 건 대량으로 사세요. 대신 포기할게요. 이익 포기할게요. 싸게 팔게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여기서 나온 거야. 코스트코가. 자, 원가라는 게 뭐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면 그것은 나에게 재화일 거고 어떤 용역을 제공해서 기업에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게는 용역이 그 기업의 매출 같은 개념이겠죠. 매출의 개념이겠죠. 이 두 개. 그럼 기업이 무언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서 그것을 얻으려면 내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으려면 이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들 때까지 들어간 돈이 뭐야? 들어간 돈, 희생된 경제적인 자원. 그것을 금액으로 불러봐. 화폐 단위로. 그게 뭐야? 원가. 너가 제품을 지금 100원에 팔아? 너 그럼 100원짜리 제품 얼마 들어갔어? 40원 들어갔어? 그 40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원가. 너는 판매가 또는 시가. 그래서 40원의 원가가 들어갔는데 100원에 팔고 있으니 앉아서 얼마를 버냐? 60원을 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가는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대. 자, 원가. 이게 뭐냐? 원가 중에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전히. 그 얘기는요. 이 제품이 팔린 겁니까? 아직 안 팔리고 들고 있는 겁니까? 안 팔리고 들고 있으니까 자산이라는 거잖아.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이름 중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있었죠.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있었죠. 제공품도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근데 얘네들은요, 제품을 제조하면서 발생되는 원가들을 금액으로 만들어서 자산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나중에 지금은 자산이지만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왜냐면 팔면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원가가 들어갔어. 근데 안 팔리고 들고 있어. 그러면 뭐냐? 자산. 근데 원가가 40원이 들어갔어. 근데 경제적인 효익이 없어. 그 얘기는 뭘까? 팔린 거겠지 뭐. 팔렸거나 사라졌어.
그러면 원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네. 없어졌으면 지금 당장 얘는 원가라는 이 돈이 이 원가가 들어가서 자산으로 들고 있다 할 수도 있고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으면 그건 지금 당장 뭐겠어요.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40원의 원가가 들어가서 제품이 됐대. 40원이 제품이야. 제품이 된 거야 지금. 근데 그 제품이 자산으로 들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40원이 자산으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분실했어. 불났어. 없어졌어. 비정상 감모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품이 사라진다고. 제품이 사라지면서 얘가 뭐가 돼요? 손실이 되는 비용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인 거야.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고요. 일단 원가라고 하는 거 크게 둘로 나뉘어. 자산이냐 비용이냐 이렇게 나눠. 만들긴 했는데 중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즉시 비용 떨고 마는 거죠. 공손 처리하는 게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이 됐어요. 제품이라는 게 된 거야. 그럼 제품으로 들고 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아직도 안 팔리고 들고 있대. 소멸이 안 됐다는 것은 들고 있다는 뜻이야. 소멸이 안 됐다. 안 팔렸다. 사라지지 않았다. 들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뭐예요? 자산이죠. 그렇죠? 여전히 자산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 아니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 이 자리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빵점이야. 상품은 상기업이고 얘는 제조기업만 원가를 공부하는 거야. 제조업만. 그래서 상품의 원가는요. 원가 회계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너 뭐야? 너는 저기 2차원적인 회계 처리잖아. 너 상기업이잖아. 어디 제조업한테 드립이니? 넌 나가. 너는 팔기만 하면 원가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원가라는 말을 말하지도 마. 넌 가. 넌 가고 나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원가 구하는 거 할 거야. 너는 무식하고 나는 유식하고 너는 좀 수준이 낮고 나는 수준이 높고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선 그래서 상품이 올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이 오는 거고 안 팔렸으면 들고 있겠지 여전히. 근데 만약에 소멸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없어졌다. 그럼 없어져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드디어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이 된 거야. 그게 뭐야? 제품이 드디어 팔렸어. 100원에 팔렸어. 원가는 40원인데. 그럼 뭐야? 40원이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완벽한 매출원가라는 이름의 비용이 된 거죠. 비용 되는 거죠? 소멸되면 비용 되는 거야. 근데 수익을 창출하지도 못했어. 그리고 소멸됐어. 그게 뭘까? 감모. 수익 창출이 안 됐어. 그제가 된 거지. 근데 얘도 뭐야? 결국은 비용이잖아. 비용인데 비용의 성격이 완전 다르죠. 손실의 비용이냐 매출원가의 비용이냐는 엄연히 다르겠지. 이게 원가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원가는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아이고. 원가는 자산이란 얘기예요? 비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일단 내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가가 투입됐어? 그 원가가 이제 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합산이 된 거야. 100이라는 금액을 측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100은 당장 팝니까? 일단 들고 있습니까? 당장 팔면 좋지. 그럼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면 되지. 근데 당장 팔아요. 만들면 창고에 쌓아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뭘까? 자산이야. 계정 과목으로 말하면 자산이라고요. 원재료를 사왔어요. 자산이잖아요. 제품 만들려고 만들고 있는데 진행 중이야. 자산이잖아. 만들었어. 안 팔았어. 자산이잖아. 자산이라고 하는 원가가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원가가 무엇인가 계정 과목으로 접근하면 원가는 자산이야. 근데 그 자산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안 팔렸으면 계속 자산이고 팔렸거나 없어졌거나 어쨌거나 팔렸거나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계정은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라 그랬잖아. 그럼 원가는 시작이 뭡니까? 자산인 거야. 원가는 자산이고 왜 원가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냐?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갈 때 걔를 자산 부르지 않는 거야.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들을 원가라는 이름으로 계산을 하되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산이다. 팔렸을 때 비용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가의 개념은 그렇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원가에서 원가라는 계정 과목의 이름과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의 이름.
이게 차이가 있어. 원가는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 취득 시 부대 비용, 원가에 포함하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들어간 원가니까. 이게 이제 원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비용은요, 이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용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비된 거야. 그래서 코스트와 익스펜스 이렇게 나누는 거지. 원가와 비용은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쵸? 우린 지금 원가를 공부하는 거고 원가가 뭐라고요? 자산인 거야. 원가는 자산이고 자산이 아닌 건 비용이잖아. 자산과 비용은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원가를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돼. 공부하실 때 원가는 또 다른 개정 과목이구나. 이거는 틀린 생각. 원가는 원가 자체로서의 계산을 할 뿐이지 원가의 엄마는 자산이다. 원가는 원래 자산이다. 자산을 원가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할 때 따로 분리우는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용어에 불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가끔 풀다 보면은 원가라는 이름과 비용이라는 이름을 용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원가라고 하는 이 학문, 이 원가관리회계의 학문은요,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야, 대부분. 그러니까 다 영어겠지.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한 거죠. 원가, 비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원가 비용이 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말하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었잖아.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 뒤에서 공부할 때 직접적으로 재료가 투입돼서 사용이 돼서 소비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책은 직접 재료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책은 직접 재료 원가라고도 해. 시험 문제가 직접 재료비라고 문제를 계산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직접 재료 원가라는 이름으로 계산하라라고도 해요. 이 이름과 이 이름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결국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직접 재료비가 원가가 소비된 것을 의미하니까 소비에 비자를 넣어가지고 직접 재료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직접 재료가 결국에는 직접 재료라는 제품의 원가가 된 거니까 소비가 돼서 뒤에다가 비자를 안 넣고 원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 결론은 둘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원가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요. 정확하게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니까 혼동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시험은 끝에 비로 끝나게 해도 해. 그러면 그 비가 꼭 느낌이 뭐 같아요? 비용 같잖아. 근데 원가관리회계 시험을 볼 때는 얘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똑같은 용어를 비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어떤 출제자도 있고 원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혼돈스럽겠지만 똑같은 거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헷갈린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봤죠? 원가라는 건 소멸됐냐 소멸되지 않았냐. 소멸이 안 되면 자산이죠. 소멸되면 비용 또는 손실이죠. 그래서 소멸이 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미소멸됐다면 그것은 재무상태표상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같은 자산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고 소멸됐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상에 비용과 손실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소멸, 미소멸 그 부분을 가지고 원가라는 내용을 조금 크게 보셔야 돼. 이게 어떤 형태로 객관식이 나올지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재무회계를 푸실 때는 제가 재무회계 강의할 때는 마지막에 쭉 공부가 끝나고 나서 뒤에 기출문제를 쫙 몰아가지고 같이 풀었어요. 이 파트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근데 원가는 그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원가의 이제 1%한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한 2% 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냐는 아니야. 원가는 광범위한 문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 근데 결국에 원가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요게까지 공부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 이것과 다양한 것들을 짬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물어보거든.